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70을 간 넘기게 된 두 아들을 둔 평범한 사람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사연 듣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르다가 문득 제 인생에 있었던 기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이 글을 씁니다. 저에게는 몹시 마음 아픈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인생에 큰 깨달음을 준 경험이기도 했기에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하고 그렇네요. 그럼 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두메 산골에서 7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는 버스도 1시간에 한 대 오곤 해서 저는 항상 동생들과 학교를 한참 걸어 다녔어야 했어요. 흙길을 걸어 다니며 중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저는 생계전선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바느질거리를 어머니와 함께 받아와서 바느질 요령을 배워서 어머니와 바느질을 하다가 나중에는 근처 도시에 있던 미싱 공장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 미싱을 배우면서 손가락도 많이 다치고 피가 철철 날 땐 고향에 계신 엄마도 너무 보고 싶고 서러웠지만 점차 기술이 익숙해지고 대우도 받게 되자 나름 도시 생활도 할만하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고향에서 올라온 언니 동생들과 함께 방 2칸의 허름한 집을 같이 살면서 저희는 돌아가며 밥도 해먹고 나름 쉬는 날에는 맛있는 빵을 판다는 빵집도 가보면서 즐겁게 지냈습니다. 사실 굴러가는 낙엽만 봐도 웃음이 난다던 젊다 못해 어린 나이였으니 뭐래도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20살 초반이 될 때까지 계속 믹싱 일을 했습니다. 섬으로 유명한 도시였기 때문에 일거리는 많았고 항상 밤낮으로 믹싱을 돌리다 보니 허리와 손목이 남아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서 저는 제가 일하던 믹싱 공장 옆에서 양말 공장을 한다며 몇몇 안 되는 직원을 데리고 낑낑대며 항상 뭔가를 하던 젊은 사장님을 알게 되었죠. 오며 가며 인사를 하다 보니 나중에는 안부를 한두 마디 전하게 되었고 서로 고향 이야기라든가 공장 이야기 등을 하면서 고민을 들어주곤 했습니다. 그러다 그 청년의 데이트 신청을 받고 저는 결국 그 사람과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공장에서 일하던 제가 양말 공장 사장 사모님이 되었으니 저희 집에서는 출세했다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내심 이제 편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품었죠. 그런데 결혼한 지 1년쯤 되었을 무렵 저의 첫 아들이 뱃속에 6개월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걸려온 전화를 받고 남편이 황급히 뛰쳐나가는 것이었어요. 저는 갑자기 달려나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남편은 점퍼를 대충 걸쳐 입으며 공장에 불이 났다나 봐. 어서 가봐야 하니 얘기는 나중에 해줄게. 라는 말을 남기며 달려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잠도 못 자고 남편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새벽 늦게서야 돌아온 남편 말이 공장의 대부분이 다 불타버렸다는 겁니다. 저와 남편은 너무 허탈한 마음에 긴 한숨을 쉬었어요. 그 공장은 남편이 젊은 시절 수많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조금씩 모았던 피 같은 재산을 다 투자해서 세운 것이었습니다. 저도 남편도 기가 막혔죠. 그렇게 첫 아이를 뱃속에 품은 채 가세는 기울어졌어요. 남편은 공장의 화재 충격으로 인해 한동안 집에 틀어박혀 있다가 택시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배움이 짧았던 남편이 당장 할 수 있는 일로 적당한 것이 택시였기 때문이죠. 남편은 열심히 해서 꼭 개인 택시를 마련하겠다며 다시 삶의 희망을 불태우더군요. 그때까지만 힘들어도 아기를 키우면서 버텨보자고요. 저는 집에서 살림을 하고 아기를 키우면서 동네에 바느질거리가 있으면 받아다가 바느질을 하기도 하고 나름 소일거리를 조금씩 하면서 돈을 아껴 쓰려고 노력했어요. 어차피 어린 시절부터 가난하게 살았으니 다시 그때로 돌아간 것뿐이라고 힘들 때면 애써 그런 말들을 되뇌이곤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저는 첫 아이를 낳고 또 이듬해 둘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둘 다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었어요. 저는 좋으면서도 한편 좀 더 좋은 상황에서 이 아이들이 태어났다면 좋았을 텐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든 부모의 마음은 항상 못해줘서 미안하고
안타까운 것이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남편이 택시를 하면서 벌어오는 돈을 모아서 아끼고 아껴 생활을 했습니다. 단독주택의 지하에 새를 들어 살면서 저는 정말 단돈 100원이라도 아끼려 절절매면서 그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가끔 아들이 같은 반 친구 집에 갔는데 아파트라서 좋더라. 걔네 엄마가 준 쿠키가 무척 맛있었다고 그런 거 우리도 사 먹자는 말을 하면 저는 초코파이가 제일 맛있는 거라며 슈퍼에 가서 초코파이를 사줬고 태권도 학원을 다니고 싶다고 조를 때면 놀이터에서 놀면 되지 무슨 학원이냐고 아들들에게 안 된다고 하고서는 그날 밤 잠든 아들들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더랬죠. 아이들은 순수하기에 본 것을 그대로 다 이야기했고 저는 그때마다 양말 공장에 불만 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생각을 하며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제가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 택시 회사 일을 열심히 해서 택시를 시작한 지 8년 만에 개인 택시를 마련했어요. 우리 가족은 이제 좀 형편이 좋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떴습니다. 그때만 해도 개인 택시 번호판을 내어주는 것이 까다로웠고 제법 수입이 좋았기 때문에 개인 택시를 사던 날 우리 가족은 큰맘 먹고 탕수육 짜장면 파티를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 집 형편이 펼 기회가 오는구나 싶었는데 하늘은 우리 가족이 조금이라도 마음 편히 사는 꼴을 못 보는 것 같더군요. 평소 술을 좋아하고 혈압이 좀 높다는 소리를 듣던 남편이 갑자기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병명은 뇌경색이라 하더군요. 그때 남편의 나이가 아직 50도 안 됐을 때였습니다. 소위 어르신들이 풍았다고 하는 그 질환이 아직 팔팔한 남편에게 왔다니 귀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죠. 뇌경색은 뇌의 혈관이 안에서 막힌 것으로 증상이 일어나고 쓰러진 직후 몇 시간 안에 약을 써야지만 손상된 뇌가 최대한 돌아온다고 하더군요. 불행히도 남편은 술을 마시고 집에서 잠이 든 채로 뇌경색이 왔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발견했을 때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완전히 치료 시간을 다 놓친 상태였죠. 구급차에 실려간 남편은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다 모이면 마음의 준비 후 연명장치를 떼겠다는 말과 함께 그 길로 한 줌의 흙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남편을 생각하면 양말 공장 앞에서 저에게 말을 걸며 환하게 웃던 그 청년 때의 모습과 중환자실에서 이제 연명장치를 제거하겠다는 의사의 차디찬 말과 그 말보다 더 차가웠던 그의 손이 기억이 납니다. 정말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 손을 잡고 저는 막 고등학생이 된 큰아들과 중학생이었던 둘째를 붙들고 하염없이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끼며 울었었죠. 어떤 정신으로 장례를 치렀는지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창 나이에 아이들의 교육비를 벌어야 하는 신세가 되었죠. 다행히 예전에 같이 일했던 언니 중에 아직도 미식일을 하는 언니가 있어 그 언니의 소개로 동네 수선집 사장님 밑에 들어가서 사장님이 시키시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수선집 일을 하고 저녁에는 고깃집 주방 아르바이트를 나갔어요. 하루하루 몸은 고단하고 뼈마디가 안 쑤시는 곳이 없었지만 그래도 월급을 받아 아이들 먹을 순대와 떡볶이를 사서 집에 가는 날이면 제법 콧노래를 흥얼거릴 정도로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저는 과부가 되어 두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뒷바라지를 했어요. 큰아들은 전기기사가 되겠다고 전기과에 진학했고 둘째는 2년제 토목 관련 학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저는 없는 형편에도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 생활을 이어가는 아이들에게 고맙고 또 미안했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었지만 따뜻한 밥이라도 잘 차려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중년 시절은 대학생 아들들을 챙기고 하루하루 일을 하느라 숨가쁘게 지나갔어요. 큰애는 대학 졸업 후 전기기사 자격증을 따고 나름 좋은 조건으로 공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서 공기업에 합격했다고 하니 너무 기뻤죠. 그리고 공사가 있는 도시에 자취방을 구한 아들은
그곳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저는 자취방을 구할 때 돈을 보태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멀리 있는 큰아들의 무사를 항상 빌며 한 번씩 가서 들려보곤 했죠. 둘째 녀석은 토목과를 졸업하고 건설 현장 사무소에서 일을 하면서 저와 함께 지냈습니다. 가끔 집안에서 담배를 피워대서 벽지가 누렇게 되고 빨래를 구석에 처박혀 놓는 거 말고는 다 큰 아들과 지내는 것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큰아들이 저에게 다가오는 주말에 집에 내려오겠다고 소개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만나는 아가씨가 있냐고 물었는데 녀석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저는 기대에 부풀어서 어떤 음식을 차려야 할까 고민을 했죠. 그리고 드디어 큰아들이 내려오기로 한 날이 되었습니다. 역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들의 뒤에 한 아가씨가 있더군요. 때는 겨울이라 귤을 한 바구니 사들고 온 그 아가씨는 자신이 제 아들의 아기를 가졌노라 말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면서도 기뻐서 그 아가씨를 따뜻한 아랫목에 앉도록 하고 이것저것 인적 사항도 물어보고 우리 아들과 어떻게 만난 사이냐 등등 말을 시켜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아가씨가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자신은 약혼자가 있다고. 그런데 어쩌다 보니 같은 회사를 다니던 제 큰아들과 좋아져서 아기까지 가지게 되어 집에선 내쫓길 신세라고 말이죠. 저는 부모님께 내쫓기게 되었다는 그 아가씨에게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내 아들이 너무 못난 짓을 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 생각했죠. 타지에 있는 아들을 내가 좀 더 잘 살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 후회도 되더군요. 그래서 울고 있는 그 아가씨에게 말했습니다. 둘이 살 집은 내가 마련해 주겠노라고.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도 이해하고 축복해 주실 테니 너무 걱정 말라고 말이죠. 당시 제 수중에 있는 돈은 월세를 탈출하기 위해서 제가 모아둔 2천만 원 뿐이었습니다. 저는 2천만 원으로 전세를 얻으려던 제 목표를 포기하고 그 돈을 결혼을 준비하는 아들 내외의 전세금으로 쓰라고 내놓았죠. 다행히 아들네는 제가 사는 지역에 집을 얻을 계획이라 서울만큼 집값이 높지 않아서 아기와 세 식구가 거처할 만한 집 전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아들 녀석은 처가의 반대로 제대로 결혼식을 올리지도 못하고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제가 보태준 전세금 2천을 가지고 결혼을 시작하게 되었죠. 둘째 아들 녀석은 토목기사를 따고 하는 일이 잘 되어 돈을 잘 벌었습니다. 원래 좀 노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일을 하기 싫으면 나가질 않고 째버리기도 하고 하루 종일 담배만 벅벅 피면서 방 안에서 뒹굴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둘째도 어서 큰애처럼 가정을 꾸렸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인상을 쓰면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기 일쑤였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야기도 하질 않게 되더군요. 그러던 둘째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인가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옷차림에 신경을 쓰기도 하고 콧노래를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눈치상 연애를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궁금해 죽을 지경이었지만 지 형이 그랬던 것처럼 언젠가 때가 되면 말해주겠지 기대를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역시 그때는 오긴 오더군요. 어느 날 저는 동네 시장에서 장을 봐서 늦은 귀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젊은 남녀가 우리 집 골목 어귀에서 서로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어머 남사스러워라 하면서도 흘끼들끼 그들을 훔쳐보았습니다. 그런 풋풋한 젊음이 좋아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어쩐지 커플 중 남자의 모습이 낯익더군요. 네, 그 남자는 바로 제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놀란 나머지 정훈아 하고 부르자 엄마. 제 아들은 얼굴이 시뻘개진 채 화들짝 놀라면서 안고 있던 팔에 힘을 풀더군요. 그리고 그 팔에 가려져 있던 아가씨가 황급히 저에게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했습니다. 앳되고 순진해 보이는 복숭아빛 뺨을 가진 아가씨였어요. 딱 봐도 어려 보인다 싶어 물어보니 둘째보다 7살이나 어린 아가씨였습니다. 둘이 어떻게 만났는지 물어보니
공사 현장에 있는 한밭집 딸이라고 하더군요. 오며 가며 밥을 먹고 하다 보니 엄마를 도와 서빙을 하던 이 아가씨와 농담 한두 마디 정도 나누면서 서서히 친해졌는데 제 아들이 용기를 내어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대요. 그렇게 만나게 된 지 3달이 되어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길에서 끌어안고 있던 모습이나 또 첫째 며느리와 달리 대학도 나오지 않는 그 여자아이가 좀 탐탁지 않았어요. 그래도 제가 뭘 해줄 형편도 안 되고 그동안 해준 것도 없기에 말릴 입장도 아니라는 생각에 길에서 끌어안고 그러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그냥 아가씨를 바래다 주라고 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 후로도 눈치상 둘째 놈은 그 앳된 아가씨를 만나는 것 같았어요. 데이트 다녀오냐고 물어보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걱정이 되기도 해서 더 캐묻고 싶었지만 또 지나친 간섭이라고 느낄까봐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이 저녁으로 된장찌개를 먹고 있는데 둘째가 저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나 결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응? 갑자기 무슨 결혼이야? 너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 저번에 본 그 아가씨니? 둘째는 이제 결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더 이상 끌면 여자친구와 헤어져야 할 것 같다고 돈을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모아놓은 자금이 하나도 없다고요. 저는 난처했습니다. 큰애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제가 그때 준 2천이 제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기가 생겨서 꼭 결혼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큰애보다는 둘째 같은 경우 그런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가씨도 어리니 돈을 좀 더 모아서 천천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둘째를 설득하기 위해서 지금 해줄 수 있는 자금이 없다. 1, 2년 후에 결혼하면 보태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너도 그 아가씨도 돈을 좀 더 모아서 결혼을 하면 어떻겠냐고 재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버럭 성을 내는 것이었어요. 자신은 지금 결혼을 꼭 해야겠다고 계속 우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설득하다가 결국 아들의 고집에 포기하고 결혼을 허락하고 말았어요. 대신 결혼 자금을 대줄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게 둘째는 기어이 그 어린 아가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가씨는 한박집 일을 도운 거 말고는 뚜렷한 직업이 없어서 둘째가 공사장 토목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제 둘째 며느리가 된 그 아이는 제가 느낀 첫인상과는 달리 참 괜찮은 아이였습니다. 가끔 명절이나 과일을 들고 찾아올 뿐 전화나 연락이 잘 없는 첫째 며느리와 달리 살갑게 자주 저를 챙겼어요.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어 일상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로 수다를 떨고 날이 추우면 장갑을 사오기도 하고 봄에는 딸기를 사오고 여름에는 물김치를 담아오는 등 큰아들, 작은아들보다도 오히려 자식 노릇을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맙기도 하고 혼자 사는 일상이 적적하기도 해서 둘째 며느리에게 많이 의지를 했습니다. 결혼할 땐 돈을 못 보태준 미안함도 있었고 처음에 마음에 안 들어있던 미안함도 있어 더 챙기려다 보니 서로 더 가까워진 것 같았죠. 그러던 중 둘째 며느리의 몸의 태가 달라지더군요. 임신이었습니다. 저는 친정엄마가 식당일로 바쁜 둘째 며느리가 안쓰러워서 먹을 것도 챙겨주고 입덧도 걱정해주며 함께 임신 시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둘째 며느리는 태반이 생기고 나서 임신 당뇨가 와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는 당뇨 식단으로 나물이며 현미밥을 나르면서 며느리를 챙겼습니다. 아예 곁을 주지 않는 첫째 며느리보다는 아쉬운 소리도 하고 저를 챙기려는 노력도 하는 둘째 며느리가 딸처럼 정이 갔거든요. 둘째 며느리애가 만삭이 되어갈수록 저는 무척 걱정이 됐습니다. 아기를 낳는 고통은 세월이 지나 잊었지만 임신 당뇨도 있는 며느리가 괜찮을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며느리는 씩씩하게 걱정 말라고 오히려 저를 다독이더군요. 그런데 출산을 한 달 앞두고 갑자기 둘째 며느리가 쓰러졌습니다. 뭔가에 충격을 받았는지 아기가 밑으로 너무 내려왔고 산도가 열렸다는 것이었어요. 결국 마지막 한 달은 꼬박 병원에 누워
대소변을 받고 지내야 했죠. 무심한 아들 녀석은 마누라가 그렇게 누워있는데 몇 번 들여다보더니 볼 일이 있다면 나가버리곤 해서 제가 병원을 꼬박 지키고 며느리를 챙겼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아기는 3.5kg으로 태어났어요. 볼이 통통한 귀여운 사내아이였죠. 저는 첫째 며느리가 낳은 손주는 얼굴도 가물가물할 정도로 자주 보지 못했는데 둘째 손주는 거의 매일 돌보다시피 했어요. 당연히 정이 듬뿍 들었죠. 오랜만에 보는 핏덩이라 요리 봐도 예쁘고 저리 봐도 예쁘고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둘째는 손주에게 빠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남편을 잃고 힘든 세월도 다 잊은 채 손주에게 빠져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영원했다면 좋았을 텐데 운명은 또 저에게 가혹한 시련을 주더군요. 바로 둘째네의 이혼이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며느리가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오늘 저랑 술 한잔 하실래요? 어쩐 일로 즐기지 않는 소주를 내오더니 안주라며 나물이며 고기며 이것저것 차리더군요. 저는 의아했지만 일단 며느리 말대로 식탁에 앉아 술 한 잔을 받았습니다. 아가, 무슨 일 있니? 표정이 안 좋구나. 아들 녀석은 아직도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었어요. 밤 10시가 다 되었는데도요. 그러고 보니 아들 녀석이 요즘 늦게 들어오거나 외박이 잦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저에게 술 한 잔을 따르고 자신의 잔에도 한 잔을 따른 며느리는 술을 다 털어 마시더니 술잔을 내려놓고 갑자기 어깨를 들썩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어요. 어머니,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요, 이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얘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응? 갑자기 이혼이라니. 저는 너무 놀라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붙잡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말하더군요. 제 아들 녀석에게 여자가 있는 것 같다고. 사실은 아기 출산을 한 달 앞두고 그 사실을 알았었다고요. 그때 그 사실을 알고 충격의 조산기까지 와서 쓰러졌고 그렇게 병원에 누워서 죽음을 생각했었다고. 다행히 그때는 아들놈이 정리하겠다고 용서를 빌었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곧 태어날 아기와 병원에서 저를 병고안하며 챙기던 나 때문에 용서했노라고 말이죠. 그때 일을 평생 가슴에 묻고 참으며 살려고 했는데 그 여자를 최근까지도 만나고 있다는 걸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몰래 만나고 있었던 아들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이혼하기로 결심했다고 했어요. 저는 며느리를 붙잡고 그날 밤새도록 빌고 또 설득을 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달라고, 내가 아들놈을 정신 차리게 하겠노라고 울고 불고 인정에 호소도 해보고 그동안의 정리로 설득도 해보았죠. 그렇지만 며느리는 굳게 결심한 듯 눈빛이 흔들리지 않더군요. 날이 다 새갈 때쯤에는 눈물도 말라버렸는지 이제 자신은 돌쟁이를 데리고 어떻게 살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날이 밝으면 짐을 싸서 일단 친정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혼 서류는 우편으로 보낼 테니 법원에서 만나 이혼하면 될 것 같고 이미 남편은 이혼에 동의했다고 하더군요. 다만 저는 그동안의 결혼 생활 동안 남편보다 오히려 어머니를 믿고 의지하며 살았기에 이렇게 남남이 되는 것이 견딜 수 없이 마음 아프다면서 몇 번이나 제 손을 잡고 건강하시라고 잘 지내시라고 손주 사진 보내겠다며 어루만지더군요. 저는 울면서 그렇게 손주와 며느리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하루하루 마음 붙일 곳 하나 없는 힘든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이혼 이야기만 꺼내면 버럭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어요. 엄마가 결혼 때 형만 돈을 해주고 나는 돈도 없이 시작하게 해서 내가 돈 버느라 토목일을 더 많이 해야 했고 그러다 보니 밖으로 놔두는 데 익숙해져 여자가 생긴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며 모든 것을 제 탓을 하더군요.
저는 제 아들이지만 너무 화가 나서 한동안 둘째를 아예 보지 않고 지냈습니다. 가끔 명절에나 오던 첫째는 공사를 다니다가 같이 일하던 회사 상사가 미국으로 가서 창업을 한다고 같이 나가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받았다고 하더니 저에겐 미국에 가서 자식 공부도 시키고 회사를 다니며 공부를 더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내심 한국에 있을 때도 자주 보지도 못했는데 미국이라는 먼 곳에 가면 이제 아들을 죽을 때까지 못 보며 어쩌나 걱정이 되었지만 좋은 기회를 찾아간다고 말하는 큰아들 내에게 차마 이 늙은이 좀 들여다봐주면서 곁에 있어 달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준 것도 없는 애미가 자식 앞길을 막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거기다 결국 딸을 용서한 첫째 며느리의 친정에서 미국 가는데 돈을 보태줬다는 소리까지 하니 뭘 해줄 수도 없는 저는 더욱이 반대하기가 쉽지 않더군요. 그렇게 큰아들네 역시 제 곁에서 멀리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제 곁에는 둘째밖에 남지 않았더군요. 그래도 저는 몇 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둘째 아들 녀석을 거의 보지 않고 지냈습니다. 바람피던 그 여자를 데리고 들어와 살고 있는지 어떤지 정말 꼴도 보기 싫었거든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그래도 자식이라고 안부도 궁금해지고 있어 한 번씩 같이 밥을 먹거나 하며 지내게 되더라고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더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들은 그 여자와 같이 살림을 차렸다고 했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만나보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엄마도 알아줄 거라고 저에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설득을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아들과 제 둘째 며느리를 내쫓은 내연녀를 가끔 보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 저는 어느덧 6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나이가 들수록 기력도 예전만 못하고 변비가 있는 것도 아닌데 대변에서 자꾸 피가 묻어나오더군요. 한두 달 정도 이러다 말겠지 했는데 피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동네에서 제법 큰 내과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정밀검사를 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결국 그렇게 대장암 2기를 판정받았습니다. 수술은 가능하지만 쉽지는 않고 이후 항암 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둘째에게 미안하지만 내가 아프니 날 한동안 좀 챙겨줘야겠다고 했어요. 너네 집에 좀 들어가서 신세를 져야겠다고요. 둘째는 조금 놀란 듯 덤덤하게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어머님 하면서 저에게 아양을 떨던 그 불려시가 표정을 싹 바꾸면서 말하더군요. 이 집에 들어오신다고 하면 제가 나가야 될 것 같다고요. 저는 기가 막혔지만 어차피 내 아들 인생 망친 년이니 그냥 이참에 아들에게서 떼어냈으면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아들은 그렇게 그 여자를 떠나보내고 저와 둘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찌저찌 보험 들어놓은 것으로 진단금을 받고 수술을 했는데 항암을 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더 고통스러웠어요. 독한 약의 부작용으로 머리털도 뭉텅뭉텅 빠지고 머리도 어지럽고 토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불면증이 심해 수면제 처방도 받았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좀 저를 챙기는 듯 하더니 곧 제대로 식사도 챙겨주지 않고 저를 방치하고 시도 때도 없이 술을 먹거나 외박을 해버리더군요. 어차피 망나니같이 사는 놈 큰 기대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앞으로 내 몸만 챙기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죠. 대장의 일부를 수술로 떼어낸지라 식사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되도록 과일이나 야채를 많이 먹어야 했고 가공식품을 피하고 하루 한 끼는 죽 등 가볍게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나이 든 몸에 혼자서 음식을 하며 식단을 하자니 너무 서러웠어요. 가끔 기력이 너무 없을 때면 죽을 소분해서 사와 하루 종일 그걸로 끼니를 때우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항상 신선식품 위주로 먹어야 하고 저렴한 가공식품을 먹을 수 없어 식비도 많이 들더군요. 저는 암에 걸린 후 소일거리 삼아 하던 바느질 일조차 하지 못하게 되어 그저 보험금 나온 것을 아껴서 쓰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하루 앞날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점점 집에 들어오지 않는 텀이 길어졌어요.
이제는 일주일씩 연락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은 채 저를 그냥 버려뒀어요. 하루는 옆집에서 낚시를 해서 회를 쳐왔다고 하면서 맛 좀 보시라고 해서 아주 오랜만에 회를 한 접시 먹었는데 그 길로 보통이 와서 배를 잡고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나름식을 조심해야 하는데 한 번 정도는 괜찮을 줄 알고 회가 너무 맛있어 보여 먹었다가 정말 고생을 며칠이나 하게 되더군요. 아들이 집에 없는데 배가 너무 아파서 마룻바닥에 쓰러져 배를 부여잡고 이러다가 혼자 죽어서 며칠 후 발견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다가 내 신세가 이렇게 됐는지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그냥 남편 죽을 때 나도 따라 죽을 걸 자식들 건사하겠다고 열심히 산 세월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구나 싶고 세상이 원망스러워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더군요. 그 후에도 오랫동안 저는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수면제를 먹고 버티면서 우울증이 올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소견을 받았는데 실제로 우울증이 온 것 같았어요. 거기다 돈을 벌 능력이 없는데 그동안 아껴 썼던 보험금도 이제 다음 달이면 바닥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둘째 녀석은 아예 제가 보기 싫고 귀찮아서 제낀 것인지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연락도 없이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첫째에게 전화를 해서 돈을 타낼 수는 있었지만 저는 그냥 민폐 끼치지 말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했어요. 암이 재발하지 않는다면 80까지는 살 텐데 10년도 넘는 세월을 계속 자식들에게 손 벌리면서 어떻게 사나 그런 생각이 들며 그냥 세상을 등지고 싶더군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까 아니면 어차피 수면제 처방을 받고 있으니 약을 모아서 먹을까.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수면제를 먹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날 어차피 마지막인데 싶어 평소 먹고 싶어도 암 때문에 조심했던 삼겹살을 실컷 먹었어요. 혼자 고깃집에 앉아 삼겹살과 된장찌개, 돼지 껍데기까지 시켜서 먹는데 그렇게 꿀맛이더군요. 맥주도 한 잔 시켰어요. 시원한 그 맥주를 마시며 저는 저 자신에게 이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다. 내일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거야. 아픈 몸으로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이 세상에서 사라지자. 누굴 원망할 것도 없고 그저 나는 내 딴에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며 열심히 살았으니 그걸로 됐다. 입은 웃고 있었지만 하염없이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내 인생. 여보, 나 이제 당신 보러 갈게. 나 고생 많았다고 당신은 어깨 두드려주겠지? 조금만 기다려. 그래도 그렇게 저만의 만찬을 하고 나니 죽음을 맞이할 용기가 나더군요. 그렇게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 깊은 잠을 자고 다음 날 아침 죽 한 그릇을 비운 다음 이혼 후 단 한 번 편지로 받아본 둘째네 손주의 사진을 손에 꼭 쥐고 수면제 몇 시발을 삼켰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몽롱한 기분이 드는 가운데 이런 느낌이라면 나쁘지 않다는 생각과 환청인지 뭔지 모를 뭉 쾅쾅대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 집으로 들이닥쳐 제 어깨를 흔드는 듯한 장면도 보았어요. 둘째 며느리를 꼭 닮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저는 죽는 와중에 둘째 며느리가 보고 싶은 걸 보면 내가 그 아이에게 정말 정이 들었나 보다 생각을 하며 정신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환자분. 환자분, 깨어나셨어요? 약을 많이 드셔서 위세척을 했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본 것은 일부는 꿈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발견했나 봐요. 저는 병원에 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원한 것과 달리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차피 다음 달이면 돈도 다 떨어지고 자식들한테 구차하게 손 벌리고 싶지도 않았는데 조용히 세상을 등지려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가다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당장 병원 응급실 비용은 어떻게 낼지 걱정이 됐어요. 정신을 차린 저에게 간호사분이 수납을 하고 이제 그만 귀가하시라고 하더군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병원 데스크로 갔습니다. 그냥 도망갈 수는 없었기에 사정이라도 해보려고 말이죠. 저기, 저 치료비를 좀 나중에 낼 수 없을까요? 네? 제가 지금은 돈이 없어서 그 이명순 환자분이시죠? 치료비 보호자분께서 다 납부하셨습니다. 네? 보호자요?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무의식 중에 고개를 돌렸어요. 그곳에는 마치 잡지 모델처럼 선글라스를 끼고 고급 옷을 휘감은 어떤 멋진 여자가 있더군요. 그런데 그 여자가 선글라스를 벗고 저를 보며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고개를 든 그 여자는 세상에 제 둘째 며느리였습니다. 진짜 둘째 며느리가 제 눈앞에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모습보다 훨씬 세련되고 멋진 모습으로요. 저는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하다가 눈물이 글썽한 그 눈매를 보고 비로소 그 아이를 알아봤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돌쟁이 아기를 안고 울며 작별 인사를 할 때부터 무려 10년이나 세월이 흘렀으니까요. 둘째야, 아니, 네가 어찌 둘째야. 저는 털썩 그 자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요. 오랜만에 본 둘째가 너무 반갑고 또 초라한 내 신세가 서럽기도 했습니다. 둘째는 주저앉은 저를 다정하게 부축하며 일으켜 세우더군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를 바라보는 그 아이를 보니 저는 갑자기 살아나서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너무나 둘째 며느리가 보고 싶었나 봐요. 저도 잘 모르고 있었지만요. 그렇게 10년 만에 만난 저는 둘째를 따라 차를 타고 둘째의 숙소로 갔습니다. 그곳은 우리 지역에서 제일 좋은 고급 호텔이었어요.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둘째를 흘끔 살폈습니다. 뭔가 많이 달라진 듯한 그 아이의 형편이 신기했어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서 부자가 된 걸까 궁금하더군요. 목적지인 호텔방에 도착해서 둘째는 푹신한 소파에 저를 앉히고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홧김에 이혼한 후 돌쟁이 아기를 안고 친정으로 간 둘째는 처음에는 친정어머니 식당 일을 도우며 지냈다고 해요. 친정에 붙어서 몇 달을 그렇게 지내다 보니 이렇게 살아서는 아무런 비전이 없겠다 싶어서 한부모 가정 지원도 알아보고 뭔가 기술을 배울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식당에 와서 밥은 필요 없다고 현미밥을 가져와 먹는 손님을 보면서 임신 때 당뇨를 겪었던 고생을 했던 일이 생각났대요. 그리고 그때 식단 관리를 성공해서 체중도 감량하고 건강하게 아이를 낳았던 일도요. 그래서 둘째는 그때부터 당뇨식과 당뇨 외에도 고혈압 등의 환자식 반찬을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먹었을 때 당 수치가 좋았는지 주변 환자분들께 시식을 부탁드리기도 하고 예전 임신 때 적었던 산모 수첩을 끼고 다니며 그 당시 당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열심히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식을 하는 과정에서 무료로 준 반찬을 먹고 반찬 구매를 원하던 환자들이 생겨났고 인터넷 당뇨 환자 카페에서도 입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지금은 제법 사업이 잘 된다고 했습니다. 반찬 전문 매장을 몇 개나 냈고 온라인으로도 반찬을 판매하고 있다고 했어요. 당연히 돈도 엄청 많이 벌었고요. 말 그대로 자수성가를 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성공의 바탕에는 제가 며느리에게 임신 때 해줬던 현미밥과 나물에 대한 고마운 기억, 그리고 진심으로 자신을 생각해준 저의 사랑이 있었다고 그 아이는 제 손을 꼭 잡고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오랜 시간 연락을 못했던 것은 확실하게 성공해서 나타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다고 죄송하다고 했죠. 그리고 그동안 이렇게나 아프시면 어떡하냐고 앞으로 저와 함께 지내자고 아주 오래 저를 붙잡고 울더군요. 저는 그렇게 부자가 되어 돌아온 저의 둘째 며느리의 보훈을 받아 다시 생의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처지가 달라졌지만 그 비단결 같던 마음씨는 여전하더군요. 손주 녀석 역시 풍족한 환경에서 쑥쑥 잘 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둘째 녀석에게 어머니는 내가 모시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당연히 둘째 아들 녀석은 펄펄 뛰면서 자신이 저를 건사할 테니 돈이나 내놓으라고 창피하게 굴더군요. 며느리는 그런 전남편의 말에 까딱하지 않고 나는 어머니만 건사하겠다고 당신과는 이미 끝난 사이라 못을 봤더군요. 저는 그래도 아들이기에 한심하면서도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보석 같은 아이를 같이 살 때 조금만 대우해줬더라면 지금 아들 녀석이 저렇게 망나니 같은 꼴은 아닐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어미로서 못난 자식이라도 모른 척할 수 없는 게 어쩔 수 없는 부모 마음이니까요. 그렇지만 저에게 은혜를 갚겠다는 둘째 며느리를 다시 아들에게 붙이려 드는 것도 못할 노릇이었죠. 그렇게 저는 며느리의 호의를 받아들였고 며느리는 저와 함께 살 아파트라며 60평의 넓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차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일하는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를 고용하고 제가 편히 쉴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신경 써줬습니다. 부담스럽다는 저에게 그 애는 모든 성공이 어머니가 해주신 현미밥과 나물 밥상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충분히 받으셔도 된다고 웃더군요. 저는 그때 수면제를 삼키고 죽어버렸다면 나의 인생이 말년에 이렇게 활짝 필 것을 몰랐겠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인생이란 것은 정말 끝날 때까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은 모든 것이 편안하고 좋습니다. 참 돈이 뭐라고 돈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하루에 한 번은 꼭 햇볕을 쬐 겸 산책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던 내 인생을 하늘이 알아주고 둘째 며느리를 보내 도와줬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늘에서 잘 지내고 있을 남편에게 인사도 건네고요. 상주하시는 도우미 아주머니는 대장암 환자인 저에게 모든 것을 맞춰서 식단을 짜주시고 저는 편안하게 쉬면서 젊었을 적 꼭 배우고 싶었던 바이올린을 시작했어요. 다 늙었다고 생각한 70의 나이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작할 수 있다니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고생해서 키운 두 아들 녀석이 아니라 제가 처음에 탐탁하게 여기지도 않았던 둘째 며느리 때문에 제 팔자가 이렇게 달라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 사연을 듣는 많은 분들, 지금 힘든 일상을 보내고 하루하루 죽는 게 낫다면서 버티고 계신 분도 계실까요? 제가 인생 몇 년 더 살아본 사람으로 감히 이야기하는데 정말 끝이 올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겨울이 끝나면 봄이 오듯 우리 인생의 봄은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이니까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겨울의 끝에 반드시 봄이 오듯이 우리 인생에도 봄은 꼭 한번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착하게 살면서 그 봄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길고 긴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